안녕하세요. 장애인 수험생 여러분의 공직 임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공직 설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되고 싶지만 정보의 장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선배님들과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처에서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인사혁신처 손혜영 사무관님, 그리고 육군본부 서울모집홍보팀에서 군무원 채용을 맡고 계신 정준세 주무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에서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손혜영입니다. 평소 궁금해하셨던 장애인 채용 전형이나 편의 제공 등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육군본부 서울모집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준세 주무관입니다. 군무원에 대해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실제로 공직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 세 분도 모셨습니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 9급 공채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합격해 현재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김건우입니다. 공채 필기시험 준비부터 면접 시험까지 경험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2년 중증 장애인 경채로 임용된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근무 중이고 민간 경력을 살려서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본부예하 육군정험행정학교 소속 군무원 이경형입니다. 2023년 후반기 중증장애 경력 경쟁 채용으로 입사를 했고요. 군무원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은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오늘 딱딱한 강연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께 정말 진솔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고요. 3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할까? 또 2부는 문턱을 넘는 법. 3부에서는 함께하는 공직 생활 얘기 나눠볼 거고요. 공무원, 군무원 두 가지 트랙 모두 다룰 거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이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까일 것 같아요. 우리 손혜영 사무관님께 여쭤볼게요.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전형은 어떤 전형이 있나요? 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장애인 채용 제도는 공개경쟁 채용 장애인 구분 모집과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이란 7급과 9급 공채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모집 선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방금 중증장애인 경채가 필기시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서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 요건은 관련 분야의 경력, 학위, 자격증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응시하실 수 있지만 원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경력은 법인이나 민간단체, 국가, 지자체 등에 소속되어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고요. 응시 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실 때 관련 전공은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격증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인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요건별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군무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군무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군무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정준세 주무관님 설명해 주시죠. 가장 쉽게 설명하면 군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분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며 공무원 신분과 동일하게 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년 보장 또한 동일하게 받고 있고요. 단지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 그다음에 육군, 해군, 공군 각 부대 일선에서 비전투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무원도 장애인 구분 모집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군무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약 700여 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요. 올해도 채용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 더 확대된다면 우리 지원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좀 희소식이네요. 그럼 이제 전형을 알았으니까 시험 준비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손혜영 사무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공채 필기 시험이 어떤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7급은 1차에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이루어진 공직 적격성 평가를 보게 되고요. 영어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그리고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차 선택형 필기 시험으로 직렬, 직류별 전문 과목 4과목을 보게 됩니다. 9급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직렬, 직류별 전문 과목 2과목, 총 5과목입니다. 오, 과목이 듣기에도 꽤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 김건우 행정관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9급 공채 필기는 5개 과목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루 공부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그날 하루 공부할 분량을 정해놓고 목표를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루 공부는 먼저 지금까지 외운 영어 단어를 복습하고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인강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 내용들을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강의 하나가 끝날 때마다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보완했고 그날 강의를 마치면 해당 파트 기출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들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 국어나 영어처럼 감각이 중요한 그런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들의 경우 매일 몇 문제씩이라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감을 유지했고 암기 과목들은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목표 분량 중심의 학습과 반복 복습을 루틴으로 유지하면서 필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약간 국영수 위주로 복습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생의 답변 같았는데요. 이 영어 점수가 고민인 분들이 많거든요. 영어 점수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비법이 또 있을까요? 영어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어를 꾸준히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나 외우셨을까요, 단어를? 단어 자체는 그렇게 하루에 많이 외우진 않고 한 30개씩만 외웠고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매일 복습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문제에서 아는 단어가 점점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정답에도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날까지 만약에 단어 1000개를 외웠다고 하면 오늘은 그 1000개를 먼저 복습하고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 시기였습니다. 주말에는 새로운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그동안 외운 단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하다 보면은 복습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실제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습을 반복해서 했다라고 개인적인 경험담, 꿀팁을 알려주셨고요. 그럼 이제 김미정 주무관님께 여쭤볼게요. 중증장애인 경채로 들어오셨는데 이 경력 경쟁 채용은 필기 대신에 서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서류는 요건은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중경채 응시 요건은 경력, 자격증, 그리고 전문 요구되는 전공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경력을 택했고 우대사항으로 자격증을 고려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경력 요건을 택하셨고 그중에서도 또 자격증으로 우대를 좀 챙기셨다라는 꿀팁 주셨고요. 그렇다면 응시 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원서도 써야 되고 이제 서류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지원 동기는 우선 제 경력과 유사한 곳을 선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그다음에 포부가 우선이었고
그리고 직무 수행 계획은 담당 예정 업무 각 요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네,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과 또 각자의 경험담 들려주셨고요. 이번에는 군무원 시험 여쭤볼게요. 군무원 시험은 앞서 들었던 공무원 시험과 많이 다른가요? 공무원 시험은 큰 틀에서는 공무원 시험과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채의 경우 7급은 6과목, 9급은 5과목이긴 하나 그 중에서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과목을 따지면 7급은 4과목, 9급은 3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은 시험 종류별로 좀 차이하긴 하나 토익 같은 경우는 7급은 570점, 9급은 47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정도에 따라 7급은 285점, 9급은 235점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종류에 따라 기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께서는 채용 공고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 후반기 시험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필기를 미실시하는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네요. 네, 그럼 우리 이경형 주무관님은 군무원 시험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나만의 준비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정하는 일인데요. 저의 경우는 경력 경쟁 채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쉬워 보이지만 중증장애인에게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직장 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군무원이 되고 싶은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고용공단 이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4시간짜리 비정규직 일자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정규직 상담가를 뽑는다는 이제 그 연락이 왔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또 4년을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중증장애 경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분히 만들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자소서나 직무수행 계획서 같은 것도 유튜브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틈틈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1년을 거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실패의 경험도 있지만 밑거름 삼아서 결국 이렇게 성공해서 이 자리에 계시네요. 또 많은 분들이 주무관님을 보면서 힘내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조금 재미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가상의 수험생 3분의 프로필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이분에게 어떤 전형이 맞을지 우리 선배님들이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험생 보여주시죠. 행정학을 전공했고 인턴 경험이 6개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1급이에요. 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데 영어 점수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배님들? 저도 영어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요. 그래도 행정학 전공에 한국사 1급이시면 공채 구분 모집에 기본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단기적인 집중으로 충분히 올리실 수 있으시니까 공채를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어가 단기에 되진 않지만 경험담으로 성공하셨기 때문에 공채를 추천해 주셨고요. 다른 의견 또 있으실까요? 인턴 경험이 6개월이시니까 조금 더 경력을 쌓으시면 중증 장애인 경채도 가능성이 열리십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두 트랙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채 혹은 중증장애인 경채 둘 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경험담을 살려서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가상의 수험생 한번 만나볼게요. IT 기업에서 3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필기 시험보다는 본인의 경력을 살리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전형으로 해야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경채로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IT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고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에서 또한 전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덧붙일 의견 있으실까요? 이분은 저랑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IT 경력 3년의 정보처리 기사까지 있으시면 중증 장애인 경채 요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필기 부담 없이 서류나 면접으로 승부할 수 있어서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저처럼 시각장애가 있으시면 이제 필기시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이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답변이 굉장히 도움됐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수험생 만나볼게요. 전산학을 전공했고 자격증은 따로 없다고 하십니다. 군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의 걱정은 군 조직이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걱정이신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군 조직이 굉장히 딱딱한 조직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군대 존재 목적 자체가 안보 위협에 이제 대비하는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시 국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에서 오는 불가피한 거를 제외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 평범한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군 조직은 오히려 일반 회사나 그 조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국가 안보에 위험만 없다면 대민 지원이나 또 민군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오, 그럼 이제 자격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능하신 걸까요? 자격증이 없어도 공채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전혀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산학 전공이면 공채도 가능하고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오늘 이야기 참고해서 여러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부 문턱을 넘는 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과연 시험장에서 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휠체어를 타거나 글씨를 잘 볼 수 없는 분들 이거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싶을 텐데 사무관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확대 문제지와 답안지, 시험 시간 연장, 수어 통역사 배치 등과 같은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전에 신청하시면 응시자 본인의 보조공학기기도 지참하실 수 있고요. 사전에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편의 제공 신청은 언제 해야 될까요? 네, 편의 제공 신청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에서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에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절차가 뭐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일단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관계기관에 해당 여부를 조회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증빙서류 원본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후에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에 안내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그 해당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 제공 사전 신청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4년간 유효하고요. 의사 진단서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또 4년이나 유효하다고 하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군무원 시험도 동일한 편의 제공이 있나요? 맞습니다. 군무원 시험도 동일하게 각 시험 단계별로 필요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도 필기 평가장에서 통제한 적이 있는데 필요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면접 얘기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손혜영 사무관님, 면접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우선 7급과 9급 공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과 9급의 공채 시험에서 면접 시험은 개인 발표와 경험 상황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경험 상황 면접에서는 응시자의 경험과 특정한 상황에 기초한 과제를 면접 전에 미리 작성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면접위원회 질의에 응답하게 됩니다. 다음 중증장애 경체 면접 시험도 공채와 비슷하고요. 모든 응시자는 경험 상황 면접을 보게 됩니다. 6급과 7급 연구사 응시자의 경우에는 개인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면접을 평가하는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면접 시험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총 4가지 요소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경치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추가하여 평가합니다. 그럼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장애 관련 정보를 다 알고 계신가요?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자의 장애 종류와 정도에 대한 일치의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장애 종류 등에 대해 적합한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응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배님들께 면접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면접에서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혹은 뭐 당황스러웠다 이런 질문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세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은 아니고 업무 수행 환경과 관련된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 하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부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한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서 근무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질문을 받았던 게 만약 임용 후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다 보니까 순간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됐어서 관련 법과 제도에 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드리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되게 현명하게 잘 빠져나간 그런 모범 답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미정 주무관님은 중증장애인 경체 면접을 보셨을 텐데 그 경력 관련한 질문을 좀 받으셨나요? 네, 저는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이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거 정관과 전례를 우선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고 서로의 공감과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뭔가 난처한 질문인데 또 되게 현명하게 잘 빠져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여기 계신 거겠죠? 그렇다면 군무원 면접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을까요? 군무원 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등 5가지 평가 요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 요소별로 5점씩으로 총 25점 중 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개별 면접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편의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주무관님은 군무원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군 조직 특성상 좀 체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질문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면접관님들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경체의 경우에는 면접이 80%를 좌우합니다. 위의 질문도 자주 나오지만 중증장애라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군무원에 지원한 동기나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 방법도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들의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이고 면접관님들이 듣고자 하는 지원자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데요. 네. 보통 이런 질문의 진짜 숨겨진 의도는 이 지원자가 국가 간이 얼마나 투철하고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묻는 게 진짜
의도입니다. 체력 같은 질문도 면접관님들은 이미 제가 군 체력 검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제가 어떻게 슬기롭게 답변을 하고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제가 체력적으로는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전우들과 화합 단결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슬기롭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평정심 있게 모범답안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공무원, 군무원 모두에게 좀 궁금한 게 채용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을까요? 네,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은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담당 의사의 소견상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선배님들이 실제로 면접장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에 질문이 하나씩 뜨면 이거 내가 받았던 질문이다 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띄워주세요. 군무원을 지원한 이유는 이거 누군지 바로 알겠는데 네, 답변해 주시죠. 어릴 적에 군악대 행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군악대 행진을 보면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고 그 군인의 꿈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인이 돼서 꼭 언젠가는 군인이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보시다시피 저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들을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주신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군무원이 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군 장병과 군 가족의 복지 증진에 작은 소임을 다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면접관분 중에 F가 계셨으면 울었을 것 같은 아주 마음에 와닿는 답변이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공무원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을까요? 김미정 주무관님. 네. 제 경험이 있는 분야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 담당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달았습니다. 제가 회계 분야에 답을 달았다면 예산이나 기금에 어떻게 집행을 했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모두 해서 적었습니다. 사실 면접에서 듣고 싶은 게 나만의 개인적인 얘기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경력을 살려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뭐였을까요?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떤 분이 받으셨죠? 네,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도 좀 더 제가 잘 답변을 했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찾아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도 알아보고 관련 서류나 절차도 확인한 후에 이제 상사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소통하면서 단기적인 해결 방안과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때 뭔가 아쉬웠던 부분을 지금 보완해서 뭔가 다시 면접을 보시는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맡은 업무가 과중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어떤 분이? 김미정 주무관님. 네. 일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된다면 초과 근무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정 안 된다면은 상담을 통해서 상담 신청도 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면접은 결국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잘 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장애를 숨기기보다는 나만의 대안이나 강점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이제 3부로 넘어가 볼게요. 합격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임용 후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손혜영 사무관님께 여쭤볼게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근무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업 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근로지원인의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약간 거주지 문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장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먼저 공채시험에서 임용 예정 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직류의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합격한 채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성적순 부처 배치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건 후보자가 지원 가능한 부처 중에서 먼저 희망 부처를 선택하고 이후에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경채는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는 선발 예정기관과 부서를 선택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하시면 해당 기관과 부서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부처 배치 이후의 정보의 경우에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희망 보직을 조사하고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이나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서 희망 근무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유연근무 제도가 있는데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신이나 육아, 원거리 출퇴근 등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이나 치료 등을 위해서도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장애인 공무원의 급여가 비장애인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당연히 같습니다. 장애 유무와 급여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인 봉급과 부가급여인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정해져 있고요. 2026년 기준으로 7급과 9급 초임 1호봉의 월 보수는 각각 월 308만 원과 286만 원입니다. 그럼 군무원 얘기도 들어봐야죠. 우리 정준세 주무관님. 군무원은 근무 지원 제도와는 조금 다른 혜택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무원도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까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 보장, 휴직, 휴가, 기타 사항이 보장됩니다. 추가로 군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군 제휴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PX 아시지 않습니까? 이 PX 같은 경우도 군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PX가 굉장히 좋은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해서 인기가 많은데 굉장히 흡족하신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무래도 장애 맞춤 근무 지원이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군무원은 이런 복지가 탄탄하다라는 각각의 장점이 있었네요. 그럼 이제 선배님들의 합격 후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근무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중증 장애인으로 군부대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군대 용어로는 전우라고 하고 일반적인 용어는 동료들이라고 하는데 그 동료들이 있어서 지금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제가 한국장애인고용단에서 이제 장애인 취업 성공 수기 공모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최우수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제 글의 제목이 네 바퀴로 피어낸 들꽃이라는 제목인데 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꽃이 비록 다른 꽃들처럼 화려하거나 진한 향기를 내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꽃 그 자체로 우리 일상 속에 항상 피어 있다. 중증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다. 함께 직장 공동체에 존재하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같다. 그래서 제 맡은 소임을 묵묵히 하면서
전우들, 동료들과 함께 선진 국방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와, 이렇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 들꽃 책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럼 혹시 행정관님도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근무해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 특성상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할지 또 어떤 지원이 있으면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팀장님을 통해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상황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해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 관련해서도 여러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이제 구내식당에서 반찬을 덜어주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팀원분들께서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동할 일이 있으면 제가 혼자서 다니면 위험하니까 보행을 도와주시는 팀원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부서에 제가 업무차 이제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잘 보이지 않고 해서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특별하게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량의 서류를 요청을 했었는데 본인 일도 힘드실 텐데 제가 그런 걸 혼자 못 옮기니까 그런 걸 도와주시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아까 앞서서 재활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할 경우에 유연근무제나 병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거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나요? 김미정 주무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유연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근무지가 멀고 또 애매해서 좀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해서 러시아워 시간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진짜 편했고 그리고 모두가 필요한 자기 개발이나 집안일 등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 실제로 많이들 잘 쓰고 계시는군요. 또 경험이 있으실까요, 행정관님? 저도 이제 눈의 피로가 좀 빠르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서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이제 팀장님과 팀원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조퇴나 병가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먼저 건강을 챙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써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치료나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큰 부담 없이 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날씨나 이동 환경 때문에 안전이 우려가 될 때는 그 출퇴근 조정을 위해 이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 현재는 건강을 관리하면서 업무에 집중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제도가 눈치 보지 않고 다들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정말 희소식인 것 같아요. 다들 걱정 없이 공직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는 이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내 장애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이것도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장애를 한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성과 여성인 거를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장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를 내 스스로를 인식한다면 장애를 굳이 동료들한테 오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료들이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미정 주무관님은 어떠세요? 저는 보이는 것 정도만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쪽이 편마비가 있으면 보면 몸이 불편하구나 정도는 아는데 그 마비를 통해 불편한 팔, 다리 이외의 다른 부분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이는 것 이상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보이는 정도만 오픈해도 괜찮다. 행정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는 이제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출근 첫날부터 이제 팀장님께 저의 시각장애로 인해 어떤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할 때 좀 이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거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다라는 점을 서로 존중하면 오픈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궁금한 점을 좀 하나하나 여쭤봤는데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우리 근무 지원 사업과 복지 제도 중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됐던 순서대로 순위를 좀 매겨봤어요. 이름하여 내가 뽑은 최고의 복지 탑3 코너인데요. 네, 그럼 한 분씩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김건우 행정관님의 탑3입니다. 띄워주시죠. 네, 3위가 보조공학기기, 2위가 유연근무, 1위가 근무지 배려였어요.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근무지 배려라는 게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해주신 희망 근무지제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걸 1순위로 고른 이유는 제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도 거의 지하철 위주로밖에 이제 출퇴근을 하지 못하다 보니 대중교통이 비교적 가장 편리한 서울에서도 이제 역에서 가장 가까운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1순위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근무나 뭐 병가 사용 이런 거에 활성화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공무원은 이제 건강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두 번째로 골랐고, 세 번째 그 보조공학기기는 이제 인사혁신처에 제가 신청을 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경제적인 좀 부담도 경감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근무 여건 면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로 골랐습니다. 네,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김미정 주무관님의 탑3 공개해 주시죠. 3위는 특별휴가, 2위는 근무 상황 신청, 1위가 유연근무제로 꼽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뽑으셨을까요? 예, 우선 유연근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유연근무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복무의 근무 상황 신청에 그 선택지가 많다는 것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3위 특별휴가는 하루 2시간씩 쓸 수 있는 아이돌봄 특별휴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들이죠. 마지막으로 이경형 주무관님의 탑3 함께 보시죠. 3위는 저녁이 있는 날, 2위가 복지 포인트, 1위가 PX 이용이에요. 왜 이렇게 뽑으셨을까요? 3위 저녁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부대별로 좀 상이할 수는 있는데 수목금을 그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 금요일 날마다 4시에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관공서 볼일을 본다든지 따로 병가를 쓰지 않아도 뭐 병원을 갔다 온다든지 쉴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고, 2위가 이제 복지 포인트라고 분기별로 이제 국방 복지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그걸 모아뒀다가 옷을 사 입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PX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바깥의 편의점에서는 빼빼로가 지금
1,500원, 1,600원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 PX에서는 빼빼로가 570원입니다. 그리고- 반값도 안 하네요. 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바깥에서 10만 원이 넘는 화장품이 저희 PX에는 3만 원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PX가 아마 모든 군무원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사는데 제한은 없나요? 뭔가 사는데- 얼마까지 사야 된다. 주류 빼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군인과 군무원 가족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저는 1위를 다 다른 걸로 골라주신 것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만큼 정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지원 제도가 많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님들 공직을 꿈꾸는 미래 후배님들께 한마디씩 남겨주시죠. 저 먼저 말씀드리면 공직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임용 후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준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장애인 공무원으로서 먼저 공직에 들어오신 선배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도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분들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동료와 조직 그리고 관련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공직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사회의 변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들어와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이라는 큰 무대에 서려고 준비하는 모습조차 아름답습니다. 준비 과정이 힘들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나아오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는 극복하기보다 장애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려는 마음보다 장애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실패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와 시련을 나만의 경험으로 만들어 장애를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후배들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세 분의 진심 어린 응원 같이 들어봤고요. 우리 전문가분들께도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애인 공직 임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불편함 없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군무원도 마찬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공무원과 동일한 안정성, 특별한 복지 혜택, 보람된 일까지 다 갖춘 곳이 군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5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장애는 공직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